소개할 사건은 30대 초반 남성분 사건인데 채무가 7천만 원이 넘었고 최종적으로 인정된 청산 가치는 1,4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채무가 왜 발생했는가? 일단 코인이죠. 30대 초반 남성분인데 미혼이고 채무가 많이 발생해 왔다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탕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인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최근 그 고금리 기조에 물리면서 뭐 자산 가격이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크게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소개팅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화류계 종사자였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 자기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사실 수 있게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이 다른 여러 남자들하고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었다. 꼭 나한테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한테도 좀 많이 만남을 하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화류계 여성들한테 돈을 뜯기거나 아니면 이성 남자친구한테도 돈을 좀 많이 탕진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이성을 만나게 됐는데 같이 동거를 하게 되든 반동거 비슷하게 살게 되든 같이 공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이 내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의 신용카드 채무는 자꾸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발전되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돈까지 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잠수 타게 되죠.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갚으라 해도 갚지도 않고. 근데 또 이런 사건들의 특징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한때나마 연민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거나 그 사람이 내 카드를 들고 가서 다 써버렸다 하더라도 고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뭐 30대 중반 이후로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이성하고 살면서 이성이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서 내 카드를 빌려 쓰거나 내 돈을 빌려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굉장히 직업이 좋은 척, 잘 나가는 척 하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말들로 내 카드나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이성 때문에 내가 채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급 낮추면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적게 내도 되지 않습니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같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데 급여를 240만 원 받다가 회생 신청 직전에 175만 원으로 줄어들면 내려가는가? 일단 변제금 산정 방식을 한번 봅시다. 내가 받는 월급에서 내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변제금이 되는 거죠. 내가 월급을 2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남는 125만 원이 내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됩니다. 요 125만 원을 3년 동안 36번 내고 나면 그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변제금이 125만 원이 되는데 내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월 변제금은 25만 원이 되는 거죠. 월급이 줄어들었으니까 변제금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변제금을 125만 원 안 내고 25만 원 내고 싶으니까 신청 직전에 똑같은 직장인데 월급을 100만 원 내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채무자의 마음은 한결같죠. 월급을 낮춰서라도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의뢰이 월급을 좀 낮게 설정해 와서 어떻게든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갑자기 내려간 경우에는 엄격한 조사를 한다고 미리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최근 취업자에 대한 법원의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위해서 허위로 직업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이 있다. 직업이 없는데 회생하려고 있는 것처럼 허위 직장을 만들어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과거에 종사한 직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간다거나 급여를 월 300 받다가 갑자기 200 받는 곳으로 이렇게 이직해버린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시켜야 한다.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높여버리거나 1년마다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변제금을 더 낸다는 식으로 소득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말해놓고 종전에 하던 일은 숨겨서 몰래 계속 영업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폐업했는지 폐업 사실 증명원도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청 직전에 갑자기 허위 직장을 만들거나 또는 월급을 갑자기 깎아내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법원이 이미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조사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이 있는가? 일단 허위 직장이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을 때, 서류가 부실할 때 이런 것들을 엄격히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직했을 경우, 내가 제조업에서 15년 동안 일하다가 회생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식당에서 서비스업 한다고 이렇게 직장을 바꿔버렸어. 또는 급여가 현저히 낮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내가 매월 300 이상 벌다가 갑자기 180만 원 버는 곳으로, 월급이 뚝 떨어진 곳으로 이직을 했다. 이런 경우 이유가 있냐 이거지. 보통 사람이 이직을 하면 월급을 적어도 더 주거나 비슷한 데 주는 대로 가지 갑자기 반토막 나는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월급이 줄어든 이유가 있느냐. 네 번째, 같은 직장인데 갑자기 급여가 감소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회사 실적에 따라서 월급이 조금 오르내리는 이런 정도는 법원도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400 받는 사람이 200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엄격히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변제금 낮추려고 일부러 지금 허위 직장을 만들거나 갑자기 저쪽 아무 관계없는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지금 신청을 하는 거 아니냐. 월급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그게 회사 사정이 있다. 나는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가 지금 경기 불황이거나 이런 게 있어서 나보고 어쩔 수 없이 나가달라고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회사가 지금 많이 힘들어져서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내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는 채무자 개인 사정으로 살 수 없게 돼서 다른 동네로 가는 바람에 좀 이직을 전혀 다른 업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많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수술 한번 받고 나서 일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또는 내가 영업을 하는데 실적이 이제 많이 부진해서 월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방금 소개했던 사람 사건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수령한 월급의 월별 합계액과 평균액을 도표로 정리해서 전부 제출해봐라. 법원은 의심을 하는 거죠. 월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왜 줄어들었냐 이거지.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일하는 게 맞는데 사정상 2시간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2시간치 월급을 빼야 된다. 그거 빼고 나서 월급을 수령하니까 172만 원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급여 금액이 달랐던 이유도 내가 퇴사 후에 재입사를 했다. 그래서 언제 특정한 기간 이후부터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해서 그 시간제 근로자에 맞는 급여 체계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월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174만 원 월급,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긴 하죠. 보통 최저시급 계산에도 실수령이 거의 190 가까이는 나와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게 175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의심을 할 만하잖아요.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사건 진행할 당시에는 1인 생계비가 117만 원이었는데 뭐 병원비나 다른 기타 추가 생계비 포함해서 130만 원 인정받았습니다. 비용을 좀 늘렸죠. 그래서 덕분에 변제금이 더 내려갔습니다. 43만 원 정도로 인정받게 됐죠. 이분은 코인 탕진이 많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60개월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좀 줄어들어서 선처를 좀 받아서 50개월만 나왔습니다. 40만 원 50개월 내면 얼마 안 됩니다. 2천밖에 안 돼요. 이분 전체 채무액이 7,300만 원인데 코인 탕진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죠. 그 금액이 원금의 29%가 되니까 71%는 탕감을 받게 되고 이자는 100%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계좌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항상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떡하나? 이 질문 많이 하시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금지명령 받은 이후로는 압류를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다면 이제 곧 신청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언젠가 종결이 되겠죠. 요 시작하는 게 여러분이 신청서를 내고 접수하는 게 시작이고, 요 종결됐다는 걸 보고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청한 다음 날에서 2주 사이에 금지 명령이 요때 바로 나오거든요. 요 이후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5일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1월 10일에 금지 명령을 받으면 이게 채권자한테 바로 송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송달된 이후로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지 명령은 무조건 다 나오느냐? 금지 명령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청권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 두 번, 세 번 개인회생 제도를 계속 신청하는 거야. 이 금지 명령을 혜택을 한번 보니까 이게 달콤하거든요.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 신청해버려서 금지 명령 받으면 채권자가 압류도 못하지, 독촉도 못하지. 그러니까 요 맛을 들여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좀 진행하는 척 하다가 돈 또 빌리고 또 개인회생 취소해버리고 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신청권을 계속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사치나 탕진, 도박, 토토
뭐 이런 거 코인 이런 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지 명령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정 서류를 신속하게 내시면 돼요. 신속히 내서 개시 결정 받으면 또 이 뒤로는 압류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1월 5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1월 10일에 금지 명령을 받으면 되는데 못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보정 서류를 빨리빨리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보정 서류를 빨리 법원하고 주고받아서 3월 초에 개시 결정을 빨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로는 압류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신청 준비를 빨리 해도 내가 금지 명령을 받든 개시 결정을 받든 그 전에 압류가 미리 들어와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금지 명령을 받으면 이 뒤로는 압류가 못 들어온다면서요. 그럼 이전에 이미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좀 낮죠. 보세요. 1월 5일에 본안 소송을 시작해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 달라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시작해도 소송은 최소 6개월 걸리거든요. 진짜 시간 끌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은 기본으로 시간 끌 수 있거든요. 그럼 6월 5일에 승소했다고 간주합시다. 그러면 6월 5일에 승소하면 이 뒤에서야 비로소 압류 추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집행권은 본안에서 승소한 판결문이 있어야 그제서야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압류 추심 신청해도 법원에서 압류 추심 결정 받는데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월 5일에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1월 5일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채권자 나한테 돈 갚으라 소송이 들어와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압류 및 추심 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는 채무자는 많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주 예전부터 채무가 있어 왔는데 개인회생도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한 상태로 몇 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산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소송도 받고 패소도 하고 압류도 들어오고 들어올 거 다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미 금융거래를 포기한 사람이요.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받는 경우가 있지. 이제 막 연체가 시작된다. 아직 연체가 시작 안 됐다. 이제 연체가 시작된 지 한두 달 됐다. 그런 경우에서 압류 추심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압류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미 연체된 지가 오래됐어. 개인회생을 진작 좀 신청했으면 됐는데 그냥 망설이다가 또는 개인회생이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한참 1년, 2년 망설이다가 또는 판결이 필요 없게 내가 공증을 작성을 해줘버렸어. 그래서 저 공증에 기해서 압류가 바로 들어온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중지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를 묶어서 요거를 추심해가는 절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지명령을 딱 신청하면 지금까지 된 거에서 딱 멈추는 거죠. 절차가 멈추고 압류 추심 절차는 딱 멈추고 개인회생 재판은 재판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성간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돈을 갚을 만한 인간인지 정말 잠깐 힘들어서 돈을 좀 빌려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아닌 다른 이성들한테도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냥 카드 빌려 쓰고 돈 빌려 쓰고 그리고 때 되면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인간인지 좀 잘 구분해서 돈을 빌려 주셔야 됩니다. 월급이 감액되었을 경우에 특히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월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잘 소명을 해야 됩니다. 변제금을 좀 줄이고 싶은 사람은 월급은 낮추되 좀 그럴싸한 사유를 미리 좀 만들어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 계좌를 지키고 싶다. 내 계좌에 뭔가 압류 들어오고 이런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금지명령 받은 그 뒤로는 그 압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요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빨리 신청해서 금지 빨리 받아버리면 압류 못 들어오니까 금지명령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코인으로 탕진하신 분들 그리고 이성간에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분들 내가 신청을 앞두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새로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월급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 특히 한 직장에서 월급 내려가신 분들 내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